자, 방학은 다들 잘 보냈나요? 자, 원래 예정대로라면 우리 오늘 계약을 해서 등교를 해서 만났어야 됐는데 코로나 사태가 다시 심해짐에 따라서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다시 2학기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온라인으로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등교를 했을 때도 같이 열심히 과학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먼저 우리 2학기 때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뭐 등교를 어떻게 하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뭐 수업 운영이나 평가 같은 것도 이제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그런 거에 대한 안내는 좀 미루도록 하고 오늘은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어디를 배울 거냐면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지구 시스템 단원의 바로 뒤에 단원이에요. 자, 생명 시스템이라고 하는 단원을 부터 이제 2학기에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 우리 교과서로는 142쪽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는 앞에서 있던 지구 시스템 단원에서는 지구에 관해서 배우는 단원이었다면은 여기는 이제 생명과학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해도 해야 되지만 주로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뭐 계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깊은 사고를 요하는 그런 건 거의 없고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에 대한 기초가 없는 친구들도 여기는 조금만 노력하면은 공부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생명 시스템이라고 하는 단원은 총 3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먼저 이렇게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라고 하는 첫 번째 단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 세 번째로는 생명 시스템에서의 정보의 흐름, 이렇게 3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라고 하는 단원에서는 우리가 세포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중학교 때도 세포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죠. 두 번째로는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 여기서는 자, 우리 몸 속에서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죠. 그쵸? 우리가 뭐 숨을 쉰다든가 아니면 음식물을 먹고 소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배설, 똥을 싼다든가 이런 과정 속에서 다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남으로써 우리 생명체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는 여기는 유전이에요. 유전. 우리 중학교 때도 유전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뭐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유전이 되어서 이렇게 태어났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부모 세대로부터 자손이 나오는 그런 유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세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다고 했었죠? 자, 아까 말했다시피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외우면 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우리 학습지 29쪽이에요. 여기 세포로 구성된 생명 시스템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자, 먼저 세포가 뭘까요? 세포, 우리 몸, 그리고 우리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동물, 식물, 자, 이런 것들은 모두 그 어떤 생명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있죠. 그쵸? 자, 물론 생명체도 가장 작게 쪼개고 들어가면은 원자라고 볼 수 있지만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단위, 기능적 단위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포라고 하죠. 세포. 그래서 1번에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적 단위이자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기능적 단위는
세포예요, 세포. 그러면 우리 이러한 생명 시스템이 어떤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것도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우리 가장 작은 게 세포라고 했죠. 자, 그리고 세포들이 이제 비슷한 세포들끼리 모이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조직이 돼요, 조직. 우리 뭐 피부 조직 아니면 뭐 신경 조직 이런 말들을 하죠. 자, 이렇게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끼리 모이게 되면은 조직이 됩니다. 조직. 자, 그리고 또 이러한 조직들이 모이게 되면은 어떤 고유한 형태를 가진 기관이 돼요. 기관. 자, 기관이 뭘까요? 네, 뭐 심장 아니면 뇌, 소장, 대장.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장기라고 하죠. 이런 것들 우리가 기관이라고 불러요. 기관. 그 다음에 이런 기관들이 계속 모이게 되면은, 여러 가지 기관들이 모이게 되면은 결국에 개체가 되는 거죠. 즉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면 세포들이 모이면 조직이 되고, 조직들이 모이면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이면 개체가 됩니다. 즉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거꾸로 가면은 이런 어떤 생명체, 어떤 하나의 개체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우리가 세포라고 부른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세포가 있죠. 중학교 때도 봤던 그림이죠. 이런 세포들이 모이면 이런 조직이 되고, 조직들이 모이면 기관이 되고요. 여러 기관들이 모이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의 개체가 돼요. 마찬가지로 식물도 식물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고, 기관이 되고, 개체가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크게 어려운 내용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알아봐야 되는데, 자, 여기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을 선생님이 여기 학습지에도 넣어봤어요. 여기 먼저 위에 보면은 동물 세포가 있죠. 그리고 밑에는 식물 세포가 있습니다. 자, 이 세포 그림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다양한 구조물들이 있죠. 자, 뭔가 다양한 그림, 구조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세포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기관을 우리가 세포 소기관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세포 소기관들은 각자 고유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작용을 해서 생명활동을 수행을 하는데 다 이렇게 이제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1번부터 9번까지 세포 소기관들이 나와 있는데, 이 세포 소기관의 명칭과 그 기능을 여러분들이 꼭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1번,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이 1번. 자, 이 1번은 여러분들이 딱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세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세포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 되는, 즉 세포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1번이 뭐냐면 핵입니다. 핵. 그래도 한번 써볼까요? 핵. 1번은 핵. 자, 그리고 이 핵 주변에 뭔가 이렇게 뭔가 포개져서 겹쳐서 있는 이상한 뭐 구조물들이 있죠. 자, 2번.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소포체라고 해요. 소포체. 자, 이렇게 동물 세포에도 있고 식물 세포에도 마찬가지로 핵 주변에 이렇게 핵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구조물들이 있죠. 그 다음에 3번.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소포체 주변, 그리고 세포질에 곳곳에 존재하는, 세포 전역에 존재하는 동그란 알갱이가 있어요. 자, 이런 알갱이를 우리가 리보솜이라고 합니다. 리보솜이라고 해요. 자, 마찬가지로 식물세포에도 이렇게 작은 밀입자가 세포 곳곳에 분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여기 뭔가 번데기 모양처럼 돼 있는 게 있죠. 여기 4번에 여기 번데기 모양처럼 돼 있는 거, 이건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라고 해요. 미토콘드리아. 중학교 때 들어봤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식물세포에도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5번을 보니까 세포질에 뭔가 콘칩 같기도 하고 뭔가 이상한 구조물이 하나 있죠.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골지체라고 해요. 골지체. 자, 골지체랑 소포체랑 비슷하게 생겼죠. 자, 근데 소포체는 이렇게 핵 주변을 둘러싸고 있고 리보솜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골지체는 핵과 좀 떨어져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식물세포에서도 이렇게 골지체를 관찰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6번. 자, 6번은 좀 전체적으로 볼까요? 자, 이 세포를 전체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막. 자, 이 막을 세포막이라고 합니다. 자, 6번은 세포막이에요. 자, 식물세포에도 마찬가지로 세포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는 동물세포에도 존재하고 식물세포에도 존재하는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세포 소기관이에요. 자, 근데 동물세포에는 없고 식물세포에만 존재하고 있는 세포 소기관들이 몇 개가 있어요. 자, 그것들이 뭐냐면은 여기 7번부터 9번까지 나와 있는 건데, 자, 7번을 보면은, 자, 먼저 우리 아까 세포에는 공통적으로 세포막이 있다 그랬죠. 자, 여기 이렇게 이 부분이 세포막이거든요. 식물세포에서 이 부분 세포막인데, 근데 이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 세포막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 바깥에 추가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벽이 있어요. 자, 세포막 바깥에 있는 단단한 벽, 이걸 우리가 세포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세포에는 동물세포에는 없는 세포벽이 더 존재하고 있어요. 더 단단하게. 자, 그리고 8번은 자, 이렇게 생겼죠? 자, 뭔가 이 그릇에 뭔가 그릇 같은 데다가 뭔가 송편 같은 걸 아니면 쑥절편을 이렇게 차곡차곡 담아놓은 것 같이 생긴 이런 구조가 있죠. 자, 이걸 우리가 그 유명한 엽록체라고 합니다. 엽록체 다들 한 번씩 들어봤죠? 바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였어요. 그 다음에 9번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액포라고 해요. 액포. 그래서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는 동물과 식물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세포 소기관이지만 7, 8, 9번 세포벽, 엽록체, 액포는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포 소기관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핵입니다. 핵. 자, 핵은 아까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이 세포에서 가장 센터, 메인,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그랬죠. 자, 이 핵은 바로 유전 물질인 DNA가 존재하는 세포 소기관이에요. DNA. 자, 유전 물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체질이고 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바로 DNA라고 볼 수 있고, 이런 DNA가 존재하는 곳이 세포 안에 있는 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결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데 핵이 관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포체예요. 소포체. 자, 소포체는 단백질을 운반을 해요. 갑자기 왜 단백질이 나왔냐면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유전자들이 세포 내에서 유전 물질들이 복제가 되고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데 단백질이 그 주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포에서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소포체가 단백질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을 운반. 자, 그리고 이 소포체 다음에 리보솜. 자,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해요. 자, 그리고 좀 밑으로 내려가서 5번에 골지체는 단백질을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을 해서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어서 소포체가 이 단백질을 운반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 단백질이 세포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분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골지체인 거죠. 즉, 리보솜에서 만들어서 소포체에 의해서 운반이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골지체에 의해서 세포 밖으로 분비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또 수행을 하는데 바로 세포 호흡을 합니다. 자, 세포 호흡. 자, 세포 호흡이 뭐냐면 생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을 하는 화학 반응을 세포 호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양분을 섭취를 하면, 영양분을 섭취를 하면 이 세포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포도당을 먹었잖아요. 이 포도당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려면은 바로 이 세포 호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네,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라고 하는 중요한 특징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는 골지체,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6번 세포막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었죠. 그래서 세포 안팎으로 물질의 출입을 조절합니다. 자, 우리 세포 안에도 물질이 있고 세포 밖에도 물질이 있죠. 그래서 이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거나 막 들여보내고 아무거나 막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칙에 의해서 물질이 들어가기도 하고 내보내기도 해요. 그래서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세포막이고, 세포막이 어떤 걸 들여보내고 어떤 걸 내보내냐, 이런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는 세포벽. 자, 여기부터 7번부터 9번까지는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세포 소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7번 세포벽은 뭐 별거 없고 그냥 세포막 바깥쪽에 있는 단단한 벽으로서 세포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 형태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 엽록체. 자, 엽록체는 우리 정말 유명한 광합성을 하는 세포 소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 있는 엽록체. 그러니까 이 식물들은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을 해서 햇빛을 받으면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낸다고 했었죠. 그걸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광합성의 결과로 포도당이라고 하는 영양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9번은 액포예요. 여기 이렇게 뭔가 물방울처럼 생긴 구조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액포라고 하고요. 물, 색소, 노폐물 등을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액포는 세포에서 쓸모없는 각종 노폐물들을 모아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는 쓰레기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1번부터 9번까지 세포 소기관들의 명칭과 그리고 그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그림이랑 연결시켜서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식물 세포에만 있는 구조 어떤 거가 있었죠? 네, 7번부터 9번까지 즉 세포벽이랑 엽록체랑 액포였죠? 자, 근데 사실 이 액포는 일부 동물세포에도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동물세포에서 아주 소수 보이는 그 액포들은 잘 발달되어 있는 액포가 아니라 좀 허접한 액포예요. 그래서 식물세포에만 있는 구조에 발달된 액포라고 하면 좀 더 명확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어요. 자, 이어서 학습지 30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세포를 둘러싼 세포막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세포 소기관 중에서 세포막이 있었고, 이 세포막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세포막을 기준으로 해서 세포막의 안에 있는 물질 혹은 밖에 있는 물질이 세포 안팎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세포막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포막이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세포막이 어떤 구조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세포막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세포막은 이렇게 크게 두 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인지질 이중층과 단백질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세포막의 구조는 인지질 이중층과 그 다음에 단백질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자, 여기 이렇게 뭔가 똑같이 생긴 자, 이런 구조를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주변에 이렇게 콩나물 대가리 같이 생긴 게 이렇게 막 콩나물은 아니다. 이 다리가 두 개니까 아무튼 이상하게 생긴 자, 이런 걸 우리가 쭉 깔린 이런 걸 우리가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해요. 자, 여기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인지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인지줄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도 한 층이 있고 여기도 한 층이 있고 이렇게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포막이 인지질 이중층과 단백질이라고 하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어떤 물질은 단백질만 통과할 수 있고 또 어떤 물질은 인지질 이중층만 통과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어떤 물질이 이동하냐에 따라서 단백질을 선택해서 통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지질 이중층을 선택해서 통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선택적 추가성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좀 이따가 선택적 추가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고 자, 일단 우리 구조를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자, 인지질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대가리에다가 다리가 두 개가 달려있는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대가리 부분, 이 머리 부분을 우리가 친수성이라고 해요. 즉, 이 숫자가 물 숫자예요. 그래서 물이랑 친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물과 잘 섞이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여기 다리 부분은 소수성, 물이랑 친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물과 잘 섞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우리 세포 안과 밖에는 물이 풍부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포막이니까 여기도 물이 풍부하고 여기도 물이 풍부해요. 자, 그러면 물이랑 친한 부분이 물과 맞닿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세포 안이라고 해. 여기가 세포 안이고 여기가 세포 밖이에요. 그래서 세포 안에 물이 많기 때문에 친수성 부분이 이렇게 세포 안쪽을 향하고 있고요. 한 층에서 그리고 또 다른 층은 세포 밖에 물이 풍부하니까 이렇게 대가리 부분이 밖을 향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에서 이렇게 머리 부분, 친수성 부분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고 소수성 부분끼리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세포의 안과 밖에는 물이 풍부하므로 소수성 부분이 마주보며 이중층을 이루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포막이 인지질 이중층과 단백질의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세포막의 이런 구조 때문에 선택적 추가성을 나타낸다고 했죠? 자, 즉 세포막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물질은 잘 추가시키고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지 않는 특성을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하면 되겠죠? 선택적 투과성에 의해서 세포 안 그리고 세포 밖의 물질들이 서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택적 투과성에 의한 물질의 이동을 여러분들이 꼭 잘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물질의 이동 방식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확산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습지 31쪽에 있는 삼투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물질 이동 방법을 잘 비교를 해서 특징들을 잘 정리하고 있길 바랍니다. 먼저 확산이에요. 자, 확산은 물질을 이루는 분자가 무작위로 움직여서 농도가 어떤 쪽에서 어떤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합니다. 농도가 어떤 쪽에서 어떤 쪽으로 이동할까요? 네,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해요. 즉,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물질이 이동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 되게 당연한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방귀를 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엉덩이에서 이렇게 방귀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방귀를 낀 순간 여러분들의 엉덩이 뒤쪽에는 이 방귀 가스의 분자가 굉장히 고농도죠. 자, 고농도. 자, 근데 이 여러분들 옆에 있던 친구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의 친구 쪽에는 방귀의 농도가 저농도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처음 방귀를 꼈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의 엉덩이 쪽에서만 방귀 냄새가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방귀 냄새가 점점 퍼져가지고 여러분들의 친구까지 냄새를 맡을 수가 있죠. 즉, 방귀 가스가 고농도인 데서 저농도인 데 쪽으로 이동을 한 거. 정말 우리 실생활에서 당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도 확산의 일종이에요. 자, 그래서 세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떤 물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확산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질이 이동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근데 이 확산에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세포망의 구조에서 단백질과 인지질 이중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일어나는 확산을 단순 확산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단백질을 통한 확산은 단백질을 통한 확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단순 확산이에요. 단순 확산. 단순 확산은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을 경계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단순 확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물질이 단순 확산을 통해서 이동을 하느냐? 크기가 매우 작은 기체 분자들이 주로 단순 확산을 통해서 이동이 돼요. 예를 들면 산소라든지 이산화탄소 같은 이런 매우 작은 기체 분자들이 단순 확산을 통해서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단순 확산 이동 방법은 말했다시피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확산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실제로 우리 몸에서 어떤 예시가 있을까? 보면은 우리 폐포 알아요? 폐포? 우리 몸에는 숨을 쉴 때 사용하는 기관인 폐가 있죠. 자, 그리고 이 폐를 이루고 있는 단위를 폐포라고 하죠. 이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가 세포 밖에서 안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확대를 해보면, 자,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서 대기 중에는 여러 가지 질소나 산소 같은 기체들이 있잖아요. 자, 그 중에
산소는 자, 우리가 호흡에서 사용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들이마시게 되면은 이 폐포에 있는 이 모세혈관이 모세혈관이 있는데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가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숨을 들이마셨을 때 폐로 산소가 다량이 유입이 되죠. 그러면 이 폐포에 산소가 가득 차 있고 우리 폐포에 있는 모세혈관에는 산소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산소가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즉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산소가 이동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기 그림에서 또 보는 것처럼 이 세포 안, 즉 여기는 모세혈관이 되겠죠. 그리고 세포 밖, 여기는 폐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산소가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지질 이중층이 아니라 단백질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기도 해요. 자, 여기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단백질을 통해서 고농도의 물질이 저농도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건 어떤 물질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냐면 이온같이 전하를 띠는 물질, 예를 들면 나트륨 이온 혹은 칼륨 이온 같은 것들, 그리고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처럼 크기가 매우 큰 물질들은 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동 방법은 물질에 따라 특정 단백질을 통과함으로써 이런 물질들이 이동을 하고요. 당연한 얘기인데 단백질의 수가 많을수록 이 물질들이 빨리 이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간을 확대를 시켜보면은 여기 이렇게 간에 조직세포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렇게 모세혈관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혈액 속에는 포도당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는데 조직세포에는 상대적으로 포도당이 적어요. 자, 이때 포도당이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즉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 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마찬가지로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여기서의 세포 밖은 모세혈관이 되고요. 여기서의 세포 안은 조직세포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포도당이 세포 밖에서 세포 안으로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포도당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즉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물질의 이동 중에 첫 번째 확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는 삼투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삼투를 확산이랑 잘 비교를 해야 돼요. 자, 우리 확산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써보면, 확산이란 자, 어떤 물질이 있을 때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이었죠. 자, 근데 삼투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이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삼투는 그런 확산이랑 반대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자, 확산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을 함으로써 좀 농도가 비슷해지는 현상이었고, 반면에 삼투는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물질이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물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비커가 두 개 있어요. 이 비커를 A라고 하고 이 비커를 B라고 할게요. 자, 이 A랑 B 둘 다 물이 1리터가 들어있어요. 1리터. 자, 그때 A에는 A랑 B 둘 다 설탕물인데 A에는 설탕이 10g 들어있고 B에는 설탕이 100g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A가 저농도예요? B가 저농도예요? 네. A가 저농도고 B가 고농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거는 설탕의 입장에서 자, 근데 이게 똑같이 1리터였어요. 근데 설탕이 B가 많죠? 자, 그러면 물은 어디가 많아요? 물은 B보다 A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삼투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물이 이동한다. 즉, 농도가 낮은 데라고 하는 거는 물이 많은 거죠. 물이 많은 데고, 농도가 높은 데라고 하는 것은 물이 적은 곳이죠. 즉, 물 분자가 많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확산된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알겠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삼투가 일어나냐 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한 가지 가정이 필요해요. 자, 우리 이 상황을 이러한 U자관에다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U자관에 둘 다 설탕물이 들어있어요. 자, 근데 왼쪽에는 저농도의 설탕물이 들어있고요. 오른쪽에는 고농도의 설탕물이 들어있어요. 자, 근데 이 양쪽의 부피가 만약에 똑같다라고 한다면 왼쪽에는 저농도의 설탕이니까 물이 많은 거죠. 근데 오른쪽은 설탕이 많으니까 물이 적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물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확산된다. 즉, 저농도의 설탕물에서 고농도의 설탕물로 물이 이동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여기가 막이 있는데 반투과성 막이라고 하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 반투과성 막에서는요, 설탕 분자는 이 구멍을 통과할 수 없어요. 반면에 물 분자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이게 반투과성 막이에요. 반투과성 막. 그래서 뭔가 반만 투과하게 생겼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초록색이 설탕인데 이 설탕은 이 구멍을 못 지나가겠죠. 크니까. 근데 이 물은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의 농도가 낮은 곳, 물의 농도가 높은 곳이 있으면 설탕이 이동할 수 없으니까 물이 이동을 함으로써 이 양쪽의 농도가 평형에 가깝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농도 쪽에서 저농도의 설탕 쪽에서 고농도의 설탕 쪽으로 물이 이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삼투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를 해보면 저농도의 설탕 용액에서 고농도의 설탕 용액으로 설탕은 이동할 수 없으니까 물이 이동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확산이랑 이 삼투랑 잘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다시 정리를 하면 뭐 헷갈리면 안 돼요.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을 하는 거죠. 반면에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세포막 안과 밖의 물질이 어느 정도 그 농도가 평형을 이루는데 기여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비교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삼투 현상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한 가지만 살펴볼게요. 이겁니다. 자, 이거 뭔지 알아요? 적혈구. 자, 이렇게 빨간데 이렇게 움푹 패여 있는 도넛 모양 같이 생긴 거 우리 많이 봤죠? 중학교 때. 원래 정상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넛 모양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적혈구를 진한 설탕 용액에 넣었을 때랑 아니면 증류수에 넣었을 때랑 다른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먼저 적혈구를 진한 설탕 용액에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설탕 용액인데 이게 진해요. 즉 고농도예요. 여기에 적혈구를 넣어요. 적혈구. 자, 그러면 적혈구가 고농도예요? 아니면 이 설탕물 쪽이 고농도예요? 설탕물 쪽이 고농도이기 때문에 삼투 현상에 의하면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 네, 저농도인 적혈구에서 고농도인 설탕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죠. 자, 그럼 적혈구가 어떻게 될까요? 물이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부피가 작아져서 이렇게 찌글찌글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반면에 적혈구를 증류수에 넣어본대요. 이때는 자, 증류수니까 물 외에는 다른 물질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순수한 퓨어 물에다가 적혈구를 넣게 되면은 이 적혈구 쪽이 이 증류수 쪽보다 더 농도가 높죠. 그래서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이렇게 적혈구 안으로 물이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적혈구를 증류수에 넣었을 때는 적혈구 안으로 물이 들어오게 되고 따라서 적혈구의 부피가 증가하다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혈구를 증류수 넣었을 때 이렇게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진한 설탕 용액에 넣었을 때를 우리가 고장액에 넣었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농도가 낮은 용액에 넣었을 때를 저장액 속에 넣었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삼투 현상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자, 오늘 수업은 우리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건데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1학기 때 보니까 옹크를 제대로 안 듣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항상 이제 온라인 수업 하고 나서 등교를 했을 때는 그 온라인 클래스 때 공부했던 내용에 대한 학습지 검사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학습지가 없는 사람은 오늘 공부했던 거 교과서 혹은 노트 같은 데다가 따로 필기를 해두었겠죠? 학습지가 있는 사람은 학습지를 프린트한 사람은 학습지를 검사를 맡으면 되고 학습지가 없는 사람은 교과서나 아니면 다른 종이에 필기해 놓은 거를 등교했을 때 검사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원격 수업이라고 해서 대충 듣지 말고 꼬박꼬박 잘 듣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진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